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편 상권 교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려시대 마지막 파트 진행을 할 건데요. 고려의 문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려 문화는 여러 가지 학문적인 파트, 그리고 이제 문화유산 파트로 또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이전까지의 국가 통일신라하고 이전의 고대 국가에서 주로 불교 얘기가 좀 나왔다면, 이제는 유교 얘기도 좀 나옵니다. 유학의 얘기도 다소 많이 좀 등장을 하게 되고, 유학과 불교, 유교와 불교가 서로 다른 측면에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우선 고려의 유학, 그리고 불교 사상을 보겠습니다. 네, 고려의 유학을 보겠습니다. 유학의 발달 과정인데요. 우리가 보통은 유교나 유학이라고 하면 조선시대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이전에 이미 고려시대에도 정치를 끌고 나가는 행정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유학이 깊숙이 들어오게 됩니다. 초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지식하고 좀 보수적인 어떤 유교의 성격이 고려 초반에는 없어요. 처음에 출발했을 때에는 굉장히 자주적이고 여기 특징이 좀 나오죠.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성격의 유교가 정치적인 이념으로 채택이 됐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대표 학자로 최승로가 있습니다. 이 유교를 깊숙하게 끌고 들어온 것은 고려 여섯 번째 임금이었던 성종이었죠. 이 성종 때 최승로가 뭔가 이제 시무책 같은 걸 올리면서 이런 걸 고쳐야 됩니다 라고 시무 28조를 올리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대적으로 유학이 진행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네 번째 임금이었던 광종 때 그 중국의 후주 출신의 쌍기의 건의로 인해서 과거 시험이 들어와 있었고요. 그래서 최승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할 수도 있었겠죠. 이렇게 해서 유교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정치 이념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고려 중반으로 넘어가면 이제 과거 제도가 정착이 되고 약간 고착화되면서 문벌귀족 사회가 생기죠. 이 문벌귀족 사회가 발달이 되면서 좀 이제 고인물처럼 되는 거죠. 쭉 가서 점차 보수적인 성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으로 기울게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대표적인 학자로는 최충 그리고 김부식이 있습니다. 이 최충이란 분은 정치인으로서 등장한다기보다 이 유학을 진흥시키는 일종의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등장을 좀 많이 하게 되고 김부식은 문벌 귀족이자 삼국 사기를 편찬한 사람으로 또 많이 나오게 되죠. 고려 후반이 되면 유학에서 한 단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리학입니다. 유교랑 유학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복잡한 학문인데 이 유학이라는 커다란 주머니가 있으면 이 유학이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시대를 바꿔서 조금씩 변형을 하는 과정에서 성리학도 나오고 뭐 양명학도 나오고 나중에 실학도 나오고 이게 전부 다 유학의 한 갈래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성리학. 충렬왕 때 이제 고려 말기죠. 안향이라는 사람이 성리학을 처음 소개를 합니다. 고려에. 자, 성리학은 어떻게 보면 되게 탁상공론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인간의 마음,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신유학인데 이 고려시대에는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런 내용보다는 실천적인 성격이 많이 나오게 돼요. 왜냐면 그 시대적인 배경이 권문세족의 어떤 등장과 혼란, 피폐함, 나라가 막 엉망진창인 이 상태 이런 거를 개선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성격의 이 성리학이 들어왔는데 이게 나중에 또 성격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성리학이 처음에 들어온 건 고려 말기입니다. 충렬왕 시기고요. 이게 전파가 되는 거는 이재연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재연, 여기 표시가 돼 있죠? 충선왕 때 저기 만권당이라고 원나라 수도 연경에 설치한 게 있어요. 이 만권당에서 원나라 성리학자들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연구했었던 학자가 있습니다. 이재연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공민왕이 즉위한 이후에는 이 사람의 연구 성과라던가 이런 것들 좀 높이 사서 이 국정을 총괄하는 일종의 문화시중 장관 총리 역할하는 사람처럼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으로 이 시화집으로 여공패설이라는 책이 있고 역사서로 사략이 있습니다. 가끔 이게 보기에 나오기도 하니까 이름만 좀 기억을 해 놓으실게요. 그래서 이재연이 원나라 연경에 설치된 만권당에서 원나라 성리학자들하고 교류를 한 다음에 귀국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는 겁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이색이라는 사람이고요. 이색이 또 누구한테 전파하느냐? 이게 확산되는 거는 공민한테 이 이색이라는 분이 일종의 제자를 키워내는 거죠. 성균관이라는 국가 학교에 들어가서 정몽주, 정도정 같은
이 신진, 이 성리학자들을 키워내는 거죠. 신진 사대부를 키워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봉주와 정도전 등 성리학을 배운 걸출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유교를 정식으로 가르쳐야겠죠. 국가적인 단위에서 관리학교는 뭐가 있었냐면 중앙에 국자감이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국자감. 요게 나중에 이제 성균관으로 계층을 하는 거죠. 국자감이 있었고 유학과 그리고 일종의 기술 과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도 배움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나라에서 향교라는 걸 설치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방 관리하고 일반인 자제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이런 관학을 만들어 놓는데 지금도 공교육보다 학교보다 학원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잘 되잖아요. 성과도 좋을 수밖에 없죠. 사학이 엄청 크게 번성을 하는데 최충이라는 분이 만든 일종의 사립학교도 아니죠. 이거는 학원입니다. 학원. 구제학당이라는 곳에서 이 구제학당 플러스 12개 정도 사학이 있었어요. 유명한 사립학원이 12개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출신들이 과거에 턱턱 합격을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외부 학원에서 서울대 합격생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학교 교육보다 여기가 훨씬 좋다라는 소문이 나서 관학 교육이 상당히 그 위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줄어든 관학을 어떻게든 진흥시켜 보고자 여러 가지 자구책을 강구하게 되는데 관학 진흥책으로 숙종 시기부터 뭐가 들어와요. 국자감 시설에 책을 조금 더 자료를 보강해주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출판 담당하는 서적포를 둡니다. 그래서 서적 간행을 활성화하는데 왜 우리도 대학교 보면은 대학교 출판부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들 예종 때에 이르러서 국자감 국학에 우리 이런 것도 해요 라고 전문적인 강좌를 설치를 합니다. 전문 강좌 7제를 설치를 해서 우리도 사립학원 못지 않습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죠. 7제는 종류가 7가지예요. 유학의 6가지 그리고 하나는 무술을 넣어서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이 관학에서도 충분히 배울 만큼 배울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강조하는 거죠. 7제를 통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하고요. 장학재단 설치합니다. 우리 관학에 다니면 공부하면은 장학금도 주고요. 이런 거 해줍니다. 라고 하는 양현고라고 하는 일종의 장학재단을 또 설치를 하게 되고요. 왕실의 도서관 겸 연구소인 청영각이나 보문각 같은 것들도 부가적으로 설치를 많이 합니다. 이 예종이 관학을 일으키려고 많이 시도를 했어요. 관학을 일으키는 거는 뭐랑 직결되냐면 이렇게 일어난 관학을 통해서 중앙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왕에게 충성하는 관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왕권을 궁극적으로는 올리는 효과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때 왕권이 좀 연약했다라는 거를 또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 예종에 이어서 인종에 이르르면 이 국학의 교육과정에다가 경사육학이라고 또 재정비를 들여요. 그리고 지방교육도 강화를 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데다 이렇게 몰입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관학을 진흥시켜서 왕에게 충성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들을 육성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다분히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걸 이렇게 열심히 치중을 했다라면 그게 필요한 왕들일 수밖에 없죠. 예종과 인종은 둘 다 문벌귀족의 힘이 피크에 있을 때 왕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특히 인종은 이자겸의 손자이자 사위죠. 그러니까 인종은 이모랑 결혼을 한 셈이 된 거죠. 이자겸의 난이라고 우리가 앞에 배웠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예종과 인종 시기가 이자겸의 집안이랑 가장 끈끈하게 외척관계로 얽혀 있었을 때여서 문벌귀족의 어떤 폐악이랄까요? 그 이자겸의 세력이 세다는 건 왕권이 약하다는 거랑도 직결되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만회를 해보고자 이렇게 관학을 진흥하는 정책에 힘을 쏟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거 같이 봐주시고 자, 주요 역사책들이 나옵니다. 이거 보기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삼국사기. 한국사 공부하면서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삼국사기. 그리고 같이 보자면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가 있는데 이름도 비슷하고 또 하필 똑같이 고려시대 역사책이에요. 하지만 이들의 서로 제작된 연대는 각각 100년 정도 연대 차이도 나고 이걸 쓴 주체가 전혀 다릅니다. 삼국사기는 정사예요. 인종 때 김부식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편찬을 한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중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고는 베스트의 최고가 아니고 그냥 제일 오래됐다라는 뜻이에요. 이 김부식은 유학자입니다. 김부식은 유학자여서 유교적인 사관에 입각을 해서
본인이 생각할 때 이건 진짜가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좀 신기한 내용들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적지 않습니다. 취사 선택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죠. 나름 합리적인 사고에 판단을 해서 적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삼국 유사랑 비교를 하자면 그래서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책 치고는 처음으로 이제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을 한 게 또 유명한데, 그냥 연도순으로 쭉 늘어놓는 거를 편년체라고 하고요. 기전체는 뭐냐면 옆에 기전체 양식 날개 설명 나와 있죠? 역사서를 주제별로 나눠가지고 서술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 순서대로 늘어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천자 활동 중심으로 본기 쭉, 제후의 활동 중심으로 세가 쭉, 주요 인물의 활동 중심으로 열전 쭉, 그리고 제도와 문물 뒤에 나오고 연표가 뒤에 나와서 주제별로 역사를 두루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볼 수 있게 서술하는 게 기전체입니다. 기전체로 서술된 역사책이라는 게 또 의미가 있고,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는 반대죠. 여기는 승려가 편찬을 합니다. 불교의 승려였던 승려 이련이 편찬을 했고요. 왕력편, 기이편으로 들어가 있는데 불교사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신이 한 이야기들이 거기에 사이사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사찰의 창건 설화 같은 게 전부 다 약간 그런 얘기예요. 부처님의 어떤 기적을 증명하는 이야기, 이런 거다 보니까 다소 재미있다라고 느껴지는 얘기는 다 이쪽에 들어가 있고, 당군의 고조선 이야기, 고대 민간 설화, 이런 거, 삼국의 건국신화, 이런 것들이 주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군 왕검 얘기나 이런 거 보면 뭐 곰이랑 호랑이가 동굴에 들어가서 뭐 100일 동안 쑥 먹고 마늘 먹고 이런 얘기는 김부식의 기준에서 이거는 합리적인 사관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누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 사기에는 당군 이야기나 이런 고조선의 건국 연대 얘기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삼국 유사엔 그게 나온다는 거죠. 삼국 사기에 누락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여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삼국 사기하고 삼국 유사를 같이 봐야지 조금 더 양감 있는, 부피감 있는 이 삼국의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중간에 동명왕편 보겠습니다. 동명왕편. 자, 이규보가 고구려 건국 시조인 동명왕, 주몽의 일대기를 약간 문학적으로 서사시의 형태로, 그러니까 뭐 그리스 로마 신화나 우리 이런 거 보면 또 뭐 그 메소포타미아 신화 중에서 뭐 길가메시 서사시 뭐 이런 거 나오죠. 뭐 일리아드 같은 거, 이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나오는 그런 것처럼 영웅의 일대기를 서사시의 형태로 서술을 합니다. 여기에 고구려를 이어받고자 하는 어떤 긍정적인 의식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규보의 문집에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왕운기라는 책도 자주 나오는데 고려 말기에 이승휴가 편찬한 역사서고요. 여기도 당군의 고조선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부터 고려에 충렬할 때까지 현대의 이야기까지를 자기 기준으로 역사를 서사시로 정리를 합니다. 약간의 문학적인 면모가 보여요.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권은 중국사가 나오고 하권이 우리나라 역사의 내용이 나왔다는 데에서 조금 더 의미를 두는 역사서입니다. 자, 그러면 부가자료 어떤 거 나오는지 사료 자료들 볼게요. 이재현이라는 이름이 낯서실 수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해놓을게요. 연경은 원나라 수도입니다. 연경에 도착해 이제야 소식을 전하네. 그림을 보니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함께 공부하던 이재현밖에 없습니다. 원나라에서 학자를 가지고 공부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들어오죠. 자기 친구한테 쓴 편지입니다. 쓴 편지인데 이 내용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연경과 만권당, 원나라 학자 공부 이런 데에서 아, 이 사람 이재현이구나. 고려 후기 유학자 이재현. 충선왕 때 충선왕이 원나라 수도 연경에 설치했었던 만권당이라는 곳에서 일종의 연구소자 학술 토론장이죠. 여기에서 원나라 성리학자들하고 교류하고 그거 배워서 우리나라 쪽으로 들여와서 얘기하는 그런 역할들 한다라는 거, 그런 거 나오는 거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려가 이제 수그러드는 관학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뭘 했는가, 이것도 종종 출제가 돼요. 사료 한번 볼게요. 최충이 세운 문헌공도를 비롯한 사립학원들이 너무 크게 융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걸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관학에서 국자감에 300일 이상 출석을 하지 않으면 시험 못 보게 한다. 이런 규정까지 적습니다. 나중에 고려 말기에 이 국자감이 성균관으로 개칭되고 성균관은 조선시대에도 국가대학으로 이어지잖아요. 이 성균관에 입학을 해야지만 그 성균관에 입학해서 거기에서 출석이 200점이 넘어야지만 사실 대과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관악진흥책이 그때까지도 계속 잔존해서 남아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관악을 진흥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고안되었다. 그 다양한 방식에는 전문 강좌인 칠제를 설치하는 게 있었고 양현고라고 하는 장학재단 기금을 또 설치하는 게 있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관학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질적인 부분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요 역사서 보겠습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개를 헷갈리게 비교하는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되는 편이죠. 삼국사기, 이게 삼국사기의 내용인지 유사의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폐하께서 이 늙은 신하에게 편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련은 왕명을 바꿔 쓰지 않았어요. 왕명을 바꿔 썼다면 이건 삼국사기가 되는 걸 겁니다. 삼국유사를 보면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의한대에서 나왔다고 해서 무엇이 괴이하다고 하겠는가? 그래서 기이편이 있다. 기이하고 신기한 이야기들을 수록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삼국사기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국유사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고려의 불교 문화 보겠습니다. 불교. 통일신라에도 승려가 많았잖아요. 통일신라 승려하고 통일신라랑 신라시대 승려들하고 섞어 놓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가 딱 요만큼 정리된 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주요 승려들입니다. 한번 볼게요. 균여라는 분이 또 나와요. 균여라는 스님은 딱 요 시대에 한 줄 정도 선지에만 가끔씩 나옵니다. 광종 때 활동한 스님이고요. 향가, 보현시번가라는 거를 지어서 불교의 교리를 쉽게 전파하려고 노력했었던 사람이에요. 불교를 대중화하거나 사람들한테 알리거나 특정한 업적이 있는 사람을 모아둔 겁니다. 가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왕이 명령을 해서 좀 명성이 있는 고승들의 어떤 일대기를 정리를 해서 해동 고승전을 편찬하신 분이에요. 이 분들은 자기가 편찬했었던 것들에 대한 걸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선지 중에 하나로 등장을 많이 합니다. 제일 많이 나온 사람 의천, 대각국사 의천하고 밑에 보조국사 진울이 가장 많이 나오죠. 의천 같은 경우는 이분 원래 왕자죠. 숙종 임금의 동생입니다. 왕자 출신이고요. 그래서 불교를 공부할 때에도 본인의 출신 성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귀족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분도 불교가 나뉘는 걸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개로 쪼개져 있는 불교를 통합시키고 싶어 했는데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 싶어 했어요. 국청사라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해동 천태종이라는 거를 창시를 합니다. 그리고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었던 사람이고 이거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교관겸수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이론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이론이 더 중요해요. 이론이 중요하고 거기에 붙어 나오는 게 실천이거든요. 이론적인 교리 체계인 교와 실천 수행법인 지관이 함께 나와야 된다. 그게 교관겸수인데 메인으로 교과서를 중시하고 외부의 어떤 추가적인 것들은 사이드로 따라간다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만 중요하다고 한 건 아니지만 여기에 방점을 찍자면 이 교 쪽에다가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론 중요해. 이론을 열심히 한 다음에 실천도 같이 가는 거야.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이 활동을 되게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장단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는 되게 파워가 있었어요. 왜냐면 왕의 동생이니까 어떻게 보면 권력도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나중에 의천이 죽고 나면 이렇게 강력한 신분과 혈통과 신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려 활동을 하는 건 되게 드문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제2의 의천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의천이 죽고 나면 의천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거의 다 원상복구가 되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부가적인 활동도 많이 하는데 단순히 불교적인 것보다도 국가 운영에 필요한 뭔가를 제안하는 역할도 합니다. 아마도 왕족이었던 거 무시할 수 없고요. 그 형이 실제로 임금이었다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특징이 되겠죠. 이 사람이 유학을 갔다 와 보니까 돈이라고 하는 거를 화폐를 쓰는 게 그렇게 편하더라는 거죠. 이거 너무너무 유용하다 하면서 화폐의 유용함을 주장을 하면서 형 숙종에게 이거 대대적으로 화폐 만들어야 돼 라고 주전도감의 설치를 건의를 했고 그래서 주전도감 설치되죠. 주전도감 설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교리를 중요시 했으니까 교리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요 교리를 설명하고 풀이하고 모아놓은 것들을 정리해요. 그걸 속장경 또는 교장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편찬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목록집을 또 편찬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런 특징이 좀 있고 진울은 의천이랑은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은 수선사 결사 운동을 합니다. 너무 고여있고 타락하고 있는 불교를 개혁하자라고 나온 사람이에요. 순천의 송광사라고 사람들이 지금도 관광지로 많이 가는 데 있어요. 뭐 앞에 갈대도 있고 꽃도 많이 피고 하는 곳인데 이 송광사가 옛날엔 수선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기 수선사를 중심으로 이거 이렇게 목탁 치면서 이렇게 뭐라고 외우는 거 있죠. 독경 암송하는 거하고 명상하는 거. 선을 수행하자라고 하는 수선사 결사 운동을 하고요. 이분은 그러니까 실천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실천과 명상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 깨끗한 불교의 개혁, 본래의 본연의 불교로 돌아가자 수선사 결사 운동을 합니다. 결사 운동의 수행의 방향은 도노점수와 정해쌍수입니다. 이게 진우를 상징하는 단어 두 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노점수. 도노점수는 돈오. 어느 순간 수행을 참선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스파크가 튀듯이 갑자기 깨달음이 와요. 그리고 점수는 뭐냐면 내가 깨달은 거를 점진적으로 천천히 수행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깨달음은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벼락같이 오는데 그거를 꾸준한 수행으로 차차 내 것으로 만들고 단단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수행을 하는 걸 더 중요시하는 거죠. 수행을 하는 거. 수행을 하다 보면 깨달음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해쌍수는 뭐냐면 참선만 해서는 안 돼. 선이 중요하긴 하지만 최소한의 교학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 하지만 참선이 메인이야. 여기에 부가적인 거 공부하면 더 좋고 약간 이런 입장이에요. 의천과 뭔가 말이 반대죠. 의천은 이론을 중시하고 실천 같이 가져간다는 느낌인데 이건 일단 두잇 한 다음에 부가적으로 뭔가 교리를 가져간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조금 반대된다라는 거가 또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정해 결사문이나 수심결이나 이런 것들을 저술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고 정해, 쌍수, 수심, 수신 이런 글자들이 나오는 것들이 좀 힌트라면 힌트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해심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선지에 정말 자주 나왔던 분이죠. 유불일치설을 주장을 해서 지금 유교냐 불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들이 말하는 건 사실 똑같은 거야 라는 거를 얘기를 한 분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으로부터 이걸 갈고 닦아서 공통의 동일한 목적을 쟁취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가 옳다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 정말 의미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새라는 승려가 또 있어요. 법화신앙이라는 걸 만들어서 저기 청자로 유명한 강진에서 백년결사라는 걸 주도합니다. 타락한 불교를 깨끗하게 정화하면서 가져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님의 이름과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쭉 봐주시면 좋겠고 의천이나 진울의 업적은 중요하게 답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요거는 확실하게 구별해서 알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문화유산 파트 보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중요시되고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고려가 문화유산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고 이 중에서 최근에 몇 년 동안 뭐 특별 전시라던가 새롭게 조망되는 점을 통해서 중요도가 올라간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뭐 유네스코로 지정된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문화유산 파트에 대한 비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고려 시대만 이런 게 아니고 한능검 전체에서 문화 파트에 대한 비중이 점점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는 합니다. 자, 문화유산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불교 국가니까 불교랑 관련된 문화유산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사찰 건물 많이 나옵니다. 사원. 근데 가장 오래된 거, 가장 특징적인 거 사실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안 나온 게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나오는 것만 답으로 사실은 체크가 될 수밖에 없어요. 100점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되게 드문 걸 가지고 와서 억지로 꾸겨놓고 이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오는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는 경향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 이름도 다 이렇게 써줍니다. 이거는 문제 보기에다 나오니까 이거의 건물의 이름과 이거를 막 암기를 하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이 지역과 사찰의 이름,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거 정도만 알아놓으시고 사진과 그 아래쪽의 이름은 언급이 되니까 이걸 굳이 막 암기하려고 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자, 사원에서 많이 나오는 건 건축의 양식인데 기둥 위에
이렇게 건물이 기둥이 있고 위에 지붕이 있잖아요. 이 지붕이 상당히 무거워서 이거를 받치는 중간 건축 자재가 있어요. 이걸 공포라고 하는데 이 공포를 몇 개를 놓냐에 따라서 주심포다, 다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심포는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기둥 위에만 중간 공포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다포는 그 사이에도 뭘 놓는 거죠. 그러면 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포라고 하는 거예요. 다포로 놓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붕이 무거워지면 받침대, 지지대가 더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규모가 큰 건축은 기본적으로 다포가 많이 들어갑니다. 크게 만든. 사찰은 다포가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건물을 막 화려하게 짓는 게 불교 건축의 목적이 아니니까. 다포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궁궐 건축이죠. 궁궐의 근정전 같은 거는 애초에 웅장하게 보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2층이 아닌데도 2층인 것처럼 지붕을 2개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너무 무거워지겠죠? 그런 경우에는 다포를 놓을 수밖에 없죠. 벌집 막 들어간 것처럼 복잡한 포를 여러 개를 놓는 게 다포입니다. 주심포나 다포가 용어가 생소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기둥을 받치고 있는 공포가 몇 개냐 뭐 이런 거를 두고서 그냥 양식만 구별하는 겁니다. 나오는 거는 지극히 한정돼 있고요.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랑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정말 많이 나옵니다. 되게 익숙한 사찰 아닌가요? 지금 관광지로도 많이 가는 곳인데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 이거는 극락전 자체가 그 또 유네스코로 제일 오래된 건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또 유명하죠. 사찰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 이거는 동명의 책제몽이 있어가지고 또 문화유산 파트에서 좀 랜드마크 같은 건축이 됐죠.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 서서 뭐 이런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문화유산 관련된 책으로. 그래서 유명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보자면 예산의 수덕사 대웅전 정도가 되겠네요. 다포 양식으로 유명한 것은 우리나라 쪽은 아니고요. 황해도 쪽에 있습니다. 황해도면 북한 쪽에 있는 거죠. 요게 답으로 선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주심포나 다포가 뭐냐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고 안동의 봉정사, 영주의 부석사, 예산의 수덕사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이 나오는 거 탑이 있습니다. 탑. 이거는 신라시대, 삼국시대에도 많이 나오는 거였는데 구별이 뚜렷하게 됩니다. 일단 이전 시대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규모가 좀 커졌어요. 고려시대 거. 석탑의 특징은 너무 높아서 딱 보기에도 좀 불안정해 보여요. 신라 석탑보다 안정적이진 않아요. 층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근데도 예쁘게 잘 꾸며져 있는 다각 다층탑이 주로 특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강원도 평창의 월정사의 팔각 9층 석탑인데 이 이미지에 잘 나오지 않는데 잘 보시면 장식이 엄청 화려해요. 고려 불교 특징 중에 하나가 좀 귀족적이라는 건데 지금 약간 풍경 같은 게 끄트머리에 딸랑딸랑 하는 것들이 막 매달려 있는 것처럼 굉장히 화려한 버전의 다각 다층 탑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고려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나서 고려 말기 부분에는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높은 탑이 나와요. 원나라 양식인데 원래는 우리나라 쪽이 아니고 북한에 있어야 됩니다. 개성의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있는데 원나라 영향을 받아가지고 장식을 아주 화려하게 조각을 아주 화려하게 하려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원래 화강암이 많아요. 근데 화강암은 강도로 따지면 되게 딱딱한 돌이어서 장면을 막 조각을 하기엔 좀 힘든 돌이에요. 튼튼하긴 하지만 조각을 하려면 돌이 좀 물러야 됩니다. 저기 그 그리스의 아테네 신전 같은 거 있죠. 그 그리스 신상 조각들은 화강암으로 조각하지 않았어요. 그거 다 대리석이죠. 굳이 강도를 따지자면 화강암이랑 비교하면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 대리석은 뭐 비누 수준의 돌이다. 그 정도로 조각을 하기에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면 묘사를 많이 해야 되는 어떤 문화적인 특징을 가진 탑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화강암보다는 대리석이 편하겠죠. 원나라 영향을 받아서 여러 장면을 조각하려다 보니까 요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대리석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대리석은 내구도가 좀 별로라서 산성비를 오랫동안 두들겨 맞으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요거는 현재 서울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 1층에 들어가시면 끄트머리에 있는 탑 있죠? 거기에 서 있습니다.
거의 국중박의 어떤 랜드마크처럼 활용이 되고 있는 곳인데 본래 위치는 여기가 아니고 북한 쪽이고요. 요게 워낙에 웅장하고 멋있다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 다나카라는 일본 국내 대신 요거를 200조각 이상으로 부셔가지고 일본으로 훔쳐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요청을 하고 해서 다시 돌려받긴 받았는데 너무나 많이 손상돼 있었던 관계로 아주 오랫동안 손도 못 대고 방치하다가 국립중앙박물관을 용산에 만들면서 아주 오랫동안 10년 넘게 복구 작업을 거쳐서 복원 작업을 거쳐서 지금 박물관 안쪽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 박물관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맨날 사진 찍는 데가 이 탑 앞이어서 사람들한테 인식이 좀 많이 되어 있는 탑이라는 거죠. 요거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승탑인데 이건 뭐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문화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신라 말기가 되면 고려가 시작될 때가 되면은 선종이라는 불교가 크게 유행을 하잖아요. 기존의 귀족들이 독점했었던 그런 교종보다는 그냥 참선하고 깨달음만 얻을 수 있으면 누구나 이렇게 명상하고 참선하고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어. 이거를 호족들이 엄청 지지를 해주잖아요. 귀족도 아니고 아무 신분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신라에서는 또 특히 타고난 품계가 엄청 또 중요하잖아요. 골품이. 그런 거를 상관없다고 말해주는 거에 사상적인 배경이 되는 선종이 되게 크게 유행을 하게 되면서 선종이 호족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선종 불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탑, 선종 불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불상, 사찰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 선종은 교과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달음을 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요. 그 참선하는 방법, 수행의 방법, 실천의 방법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주냐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주는 대상자인 스승 역할을 하는 스님이 상당히 승려가 상당히 중요하게 평가됐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승려가 돌아가셨을 때 승탑을 만들어주는 문화가 생겼던 거죠. 신라 말기부터. 그게 고려시대에도 매우 활발하게 제작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승려의 이 사리를 안치하고 있는 승탑이다라고 하는 거가 문화재로 종종 등장하기는 해요. 승탑은 그렇게 제작됐다. 여러분 요거 내력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사료는 어떻게 나오느냐? 제일 많이 나오는 승려 두 분이시네요. 대각국사 의천과 보조국사 진울입니다. 의천인 거 알 수 있는 대표적인 특징은 문종의 아들로 태어나 왕자라는 거죠. 11살에 출가하였다. 그래서 고승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는데 국청사를 중심으로 천태종을 창시한 사람 요거 국청사 천태종 의천이라는 거 알 수 있는 해시태그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교선 통합, 교관 겸수 이런 글자까지 알아주시면 되고 숙종의 동생으로서 이 어떤 왕족과 특정한 계층을 대변하는 성격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불교적인 성격 가지고 있지만 불교가 나뉘는 걸 원하지 않고 통합하려고 애썼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불교가 흩어지는 걸 바라지 않았고 타락하지 않고 깨끗하게 정화되길 바랬던 사람이 진울입니다. 이 진울은 조금 더 불교의 본래 추구하는 근본에 다가가고자 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이론적인 암기나 공부보다 학습보다는 스스로 깨우쳐가지고 깨닫는 거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조금 더 높게 봤어요. 본성을 깨닫는 거, 본성을 깨닫고 깨끗하게 갈고 닦는 거. 참선과 수양을 통해서 어느 순간 이 마치 참선과 수양이라고 하면 석가모니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앉아가지고 참선하고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 같은 방식을 쓰자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깨달음을 얻거든요. 석가모니도. 그것처럼 우리도 그 방식 그대로 하자. 참선과 수양을 통해서 어느 순간 도노, 진리를 깨닫고 이게 흩어지지 않도록 점수, 깨우친 거를 계속 점진적으로 수행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자. 도노 점수를 얘기를 합니다. 불교를 개혁하는 운동인데 내가 바로 부처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꾸준히 수행을 해서 이거를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내 마음의 부처를 키워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울의 주장입니다. 비슷한 얘기지만 비슷하지 않고 성향이 굉장히 다르죠. 의천과 진울. 당대 고려 시대에 활동했었던 승려인데 성향이 굉장히 다르기도 해서 그래서 주로 문제 출제가 많이 되는 편이고 이들을 상징하는 특정 단어들이 있어요. 교관겸수, 의천이구나. 정해쌍수, 도노점수, 이건 진울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으면 문제 풀 때 연결이 좀 잘 되겠죠. 고려의 사찰, 절,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헷갈리는 거는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고려시대 사찰이라고 계속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 우리 그 앞전 시대 고대 공부할 때 의상대사가 부석사 창건했다라고 나와요. 창건은 신라의 의상대사가 한 게 맞아요. 근데 한번 불에 탔다가 다시 만들어진 게 이제 고려시대 때 다시 만들어졌다. 고려시대 때 다시 재건을 했을 때 이제 부석사 무량수전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다 해서 시대가 두 번에 걸쳐가지고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시대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자료 보니까 이거 고려시대 목조 건물이고 배흘림 기둥에 주심포 양식이 있는데 여기 안쪽에 통일신라의 전통 양식을 갖고 있는 불상이 들어가 있어. 왜 이건 통일신라 불상이냐? 이거 의상대사가 최초에 창건한 거니까 시기적으로 겹친다라는 거죠. 사찰들은 특정 시기에 만들어져 가지고 한 번도 안 없어지고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임진왜란 때도 많이 불타가지고 임진왜란 이후에 재건된 사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탑들, 다각 다층 탑들이 많이 나온다. 특이한 탑이 있는데 그 강원도 평창의 월정사에 있는 거는 아주 화려하고 마치 석탑이 귀걸이하고 있는 것처럼 딸랑딸랑 달려있는 것들도 있어요. 고려시대 초반에 아주 화려하고 불교적인 면모를 잘 보여주는 탑이 요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개성의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요거는 국보기도 하고요. 원나라 영향을 받아서 특이하게도 대리석으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랑 똑같이 생긴 게 그 조선 초반에 만들어진 게 있어요. 저기 종로에 탑골공원에 가면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랑 똑같이 생긴 거 서 있습니다. 그래서 탑골공원이라고 하죠. 그 3.1운동 기미독립선언서 읽은 데 있죠. 그 뒤쪽에 유리 케이스 같은 거 씌워져 있는 큰 백탑이 있습니다. 이거랑 거의 쌍둥이처럼 생겼어요. 비슷한 양식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리석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질까봐 그림이 지워질까봐 유리 케이스 같은 걸 겉에다가 지금 씌워놓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쌍둥이처럼 생겼어요.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랑 가끔 헷갈리게 나오기도 합니다. 거기 탑골공원의 탑은 그래서 탑이라는 글자를 쓴 겁니다. 이것도 하나 부가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박물관에 있는 거 어느 나라 영향 받았는지 대리석으로 왜 만든 건지 이런 거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려 문화 마지막 이론 파트인데 복잡한 내용입니다. 불상이 있는데 고려 불상은 그래도 부담이 좀 덜해요. 누가 봐도 고려시대 불상인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시대 불상이랑은 조금 다르게 특이하게 생겼기 때문인데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3층에 불교 조각실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겁고 커다란 불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 철로 만들었어요. 쇠로 만들어서 상당히 녹이 있은 상태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되게 무겁고요. 안에가 비어 있는데도 워낙에 규모가 커서 이게 지금 거의 6톤 가까운 무게로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제일 무겁고 커다란 불상으로 볼 수 있어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불상이기도 하고 철로 불상 만드는 거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시대 초반이 되면 이제 삼국통일은 끝났습니다. 삼국통일은 끝나서 사병을 거느리거나 전쟁을 하거나 이제 그러지 않아서 그런 남은 무기들, 철제 무기들, 이런 철 조각들을 다 모아가지고 녹여서 이런 불상을 좀 제작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구리가 원래 불상은 구리로 만들어요. 동, 그래서 금동불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구리가 철보다 비싸요. 주조했을 때 모양이 매끈하게 잘 빠져가지고 이 구리가 보통 불상의 재료로 많이 쓰이는데 구리가 비싸단 말이죠. 그리고 불상은 내가 만들고 싶고 나의 세력을 과시하고 싶으니까 크게 만들고 싶은데 이 정도 크기를 구리로 만들려면 돈이 너무 감당 안 되게 드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했었던 쇠, 철을 써가지고 불상을 만든 게 보입니다. 그래서 철제 불상이 나온다라는 게 고려 초반에 또 가장 특수한 특징이기도 해요. 그리고 너도 나도 호족들이 자기들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되게 큰 불상들을 막 만들어요. 얼굴도 되게 개성적인 페이스로 나옵니다. 고려 초반의 분위기를 그대로 담고 있는데 논산의 관촉사의 석조 미륵 보살 입상인데 은진 미륵이라고도 불려요. 이게 저 꼭대기 관까지 합쳐가지고 18m 정도 돼요. 되게 크죠. 그래서 나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큰 불상을 만들기 시작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석굴암의 본전불처럼 막 근엄하게 생긴 부처님 얼굴이 아니고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좀 못생긴 얼굴들이 나와요. 그래서 왜 고려시대 초반에만 이렇게 개성적인 페이스에 불상이 나오는 거냐? 요거는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지만 이게 그때 당시에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선종의 특징에 호족이 감흥을 해서 이런 형태의 불상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불상을 제작하는데 경제적인 지원을 호족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불상의 각각의 이런 얼굴의 특징은 어쩌면 여기에 돈을 지원했었던 사람의 얼굴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개성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아예 나중에는 크게 만들다 못해서 그냥 바위 전체를 몸이라고 치고 혹은 이제 이거 자체를 불상이라고 치고 이게 내가 만든 불상이다라고 우기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돼요. 이 안동 이천동의 마의 열애 입상인데 마에는 절벽을 쪼개거나 절벽 자체를 도구로 썼다는 이 몸체로 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바위 전체를 여기다가 희미하게 선 몇 개 그려놓고 몸이라고 하고 이게 내 조각 불상의 몸이야 라고 머리만 따로 깎아서 올려놓습니다. 이 두 개가 그렇죠. 안동 이천동 거랑 파주 용미리 마의 이불 입상 요게 또 그렇죠. 그냥 절벽에다가 옷자락만 조금 그려놓고서는 머리만 만들어서 올려놓고 저걸 불상이다 하는 거예요. 절벽 전체가 불상이 돼버리는 거죠. 파주 용미리 마의 이불 입상이 특히 유명하게 나오는 불상입니다. 나중에 조선시대 넘어갔을 때 여기에 또 뭔가 부가적으로 체크가 되면서 좀 문제 출제가 자주 되는 게 이 파주 용미리 불상이고요. 영주 부속사 안쪽에 있다는 통일신라 양식을 보여준다는 소조 열의 좌상 요것도 종종 보기선지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고려시대 하면은 딱 떠오르는 문화유산 하나만 고른다고 한다면 청자겠죠? 고려청자라고 부르잖아요. 고려청자. 처음에는 청자 만드는 기술은 중국에서 원래 가지고 왔어요. 중국인들이 옥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 옥을 인공적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만들어낸 게 청자인데 아무래도 공기나 물, 어떤 토양의 재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 쪽에서 만든 청자가 조금 더 예쁜 색깔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중국에서 만든 것보다. 그래서 오히려 역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문화유산이기도 했고 11세기에는 아무 문양 없이 이렇게 뽀얗게 순청자를 만드는 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12세기에는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기술을 입혀가지고 상감청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안에다가 색깔을 넣어서 빨간색, 검정색으로 그림을 도드라지게 표현하는 게 바로 상감청자고 상감청자는 고려 기술이에요. 고려 상감청자. 주로 많이 만들어졌고요. 요거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다른 나라 쪽으로. 공예가 고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금속 공예에서 가장 발달했던 게 은입사 기술이에요. 철이나 구리에다가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여기에다가 은이나 금 같은 거를 이렇게 녹여 넣어가지고 이렇게 뽀얗게 그림을 그린 것처럼 반짝거리게 하는 은입사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오칠한 나무에다가 조개 껍데기 자개를 붙여가지고 반짝거리게 하는 나전칠기 같은 거. 아주 많은 노동과 노력이 필요로 하는 공예품들이 많이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청자, 상감기법, 은입사기법, 그리고 나전칠기 이런 공예에서 상당히 큰 도드라진 발전을 이루었다라는 거. 과학기술로도 유명한 게 아무래도 인쇄술이겠죠. 이 활판 인쇄술, 그러니까 나무에서 인쇄하는 거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금속으로 인쇄하는 기술 많이 발전하는데 청주의 흥덕사에서 지금 지구에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책이었던 직지심체 요절이 여기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확인된 바가 있죠. 직지라는 책자는 현재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없고 소유권이 프랑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프랑스에 갔었던 서지학자 박병선 박사님에 의해서 요게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라는 게 증명이 됐고 기록으로도 올라갔지만 안타깝게도 소유권을 가지고 오지는 못했죠. 정확한 이름은 백운화상 초록 직지 심체 요절이에요.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 심체 요절. 이름이 너무 길어서 뒤에 있는 글자만 따가지고 직지 심체 요절이라고 하고 짧게 줄여서 그냥 직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직지 심체 요절이랑 같이 금속 활자라고 하는 글자도 좀 유명하고요. 그 이전에 목판 인쇄술로도 유명한 게 팔만대장경이 있었죠. 팔만대장경. 요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고종 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것 중에 제일 오래된 의학서였던 향약 구급방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요거를 보면서 일반인도 자기의 병을 주변에 있는 약재 같은 걸로 고칠 수 있게 배포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무기 제조술로 최무선이 화통도감을 설치해서 우리한테 안 가르쳐 주려고 했었던 화약의 제조 기법을 알아내서 화포를 제작을 했고, 고려 말기 부분에서 조선 초반에 왜구와 전투하는 데 가장 크게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자, 밑에 개념 확인 퀴즈 보겠습니다. 고려의 문화유산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표 해볼 텐데, 첫 번째 있는 거 요거는 고구려 불상이었죠. 금동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 있었습니다. 고구려에서 제작된 천불 중에 하나였고, 아이고 죄송해요. X. 두 번째가 상감청자죠. 이게 고려 거죠. 세 번째는 경천사지 10층 석탑입니다. 현재 박물관 내부에 있지만 이거는 맞는 얘기네요. 자, 2번. 괄호 안의 내용 중에 옳은 것에 0표 하세요. 원의 만권당에서 유학자들과 교류했다. 이재현이죠. 이재현.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삼국사기입니다. 진울은 송광사를 중심으로 불교 개혁 운동을 전개했죠. 예전에 수선사라는 이름으로 운영됐었던 사찰입니다. 자, 요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요렇게 그림이 같이 나와요. 그림이랑 같이 연결돼서 특징이 나옵니다. 철불이고 호족의 후원을 받았고 석굴왕 거랑 유사합니다. 초반 거라서. 하지만 굉장히 크고 무겁게 쇠로 만들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죠.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같은 경우는 똑같은 요 사진밖에 안 나옵니다. 개성적인 페이스로 선종과 호족을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엔 이걸 넘어서서 절벽 자체를 몸체나 재료로 써가지고 이거 다 불상이다 라고 우기고 있죠. 이렇게 절벽을 활용하는 거를 마예불이라고 합니다. 파주 용미리 거하고 안동의 이천동 이 두 개가 가장 유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은진미륵이라고 불리는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랑 파주 용미리 마예 이불 입상, 요거를 좀 보시면서 특징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명이 나중에 특징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좋으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왔냐가 나중에 기억할 때 조금 구별이 되는 특징일 수 있어요. 불상은 이름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자, 아래쪽에 날개 문제, 정리 문제 볼게요. 고려의 관학진흥책은 뭐냐? 전문광자인 칠제를 개설을 했죠. 수도 지역에 사부학당 두는 건 조선시대 겁니다. 삼국유서에 대한 설명은 당군왕검 얘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기전체로 서술된 거는 삼국사기입니다. 의천, 대각국사 의천은 교관겸수를 제시했죠. 정예결사를 통해서 불교 개혁에 앞장선 건 진울이에요. 진울. 고려의 과학기술, 화통도감 최무선이 설치했었죠. 임원경제지는 조선시대에 저술되는 책입니다. 자, 이렇게 찾아주시고 마지막 문제풀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나는 충선왕을 수행해서 중국의 여러 지역을 다녔습니다. 충선왕이래요. 수행해서 중국의 여러 지역을 다녔고 여공패설과 사략을 편찬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충선왕 때 이런 활동을 했었던 사람 이재현입니다. 이재현. 옳은 거 골라볼게요. 고려의 성리학을 최초로 소개했다. 이건 안향이죠. 구제학당을 세워서 유학교육에 힘썼다. 이건 최충입니다. 최충. 망권당에서 원나라의 학자하고 교류하면서 연구했던 사람, 이게 이재현에 대한 얘기니까 3번이 답이고요.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를 형성했다. 이 성리학에 나중에 나오는 다른 유학의 다른 갈래인데 이거 조선시대의 정제두라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정제두. 5번 성리학을 도식으로 설명한 성학십도를 저술했다. 퇴계 이황 선생의 일입니다. 이건 조선시대로 넘어가죠. 정답은 3번이에요. 2번 다음 서술형 평가의 답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밑줄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려에서 실시한 정책의 사례를 써라. 관학교육이 위축됐다. 사립학교들이 학원들이 너무 유명해져서 관학이 위축되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뭐 했냐. 관학진흥책. 중등교육기관으로 사부학당을 설립하였다. 지금 이거 맞지 않는 거 고르는 거예요. 고려에서 하지 않은 거 중등교육기관으로 사부학당을 설립하는 거는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하는 겁니다. 수도에다가 사부학당을 설립을 했었죠. 이거는 조선시대 거라서 답이 바로 1번으로 나옵니다. 국자감의 전문 강좌 7제 예종이 설치했죠. 경사 육학을 중심으로 교육제도도 정비하잖아요. 장학기금 양현고 설치했고요.
청연각과 보문각을 설치해서 학문 연구 장려하고 책도 출판합니다. 나머지 4개는 맞는 얘기예요. 정답 1번. 자, 역사서에 대한 가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울시는 보물 723호 이것의 국보 승격을 문화재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인종 시기에 편찬된 정사, 대표적인 힌트가 나오네요. 고대 삼국에서부터 통일신라까지 역사를 기술했다. 인종 때 편찬된 정사 역사서입니다. 요거는 삼국 사기가 되겠죠. 김부식이 만들었던. 옳은 거 고르는 거예요.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통일신라와 발해를 두고 남북국을 쓴 거는 조선시대의 실학자 유득공이 발해고라는 책에서 한 거죠. 이거 아니에요. 단군 왕검의 건국 이야기는 삼국 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삼국 유사에서 나오죠. 김부식이 왕명으로 편찬한 기전체 역사서, 요게 정답이네요. 3번.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실록청에서 편찬하는 것은 조선 왕조 실록입니다. 고구려 건국 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의 형태로 서술한 거는 이규보가 만든 동명왕편이라는 책이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다음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삼국사를 얻어서 동명왕 봉기를 봤더니 그 신이한 사적이 세상에 전하는 것보다 더하였다. 자,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귀환이라는 안 좋은 것으로만 내가 여겼는데 반복해서 읽어보니까 이거 너무너무 훌륭하고 신기하고 대단한 이야기더라. 이것을 쓰지 않으면 후세에 우리 후손들이 장차 뭐를 보고 배울 거냐? 라고 동명왕편에 썼다라고 나옵니다. 이건 서사시의 형태로 썼던 여기 위쪽에 5번에 해당하는 거죠. 동명왕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규보의 동명왕편이네요. 고구려를 계승하는 의식 반영됐겠죠. 동명왕은 고구려 시조니까요. 1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삼국 사기입니다. 남북국 용어를 처음 쓴 거는 이 유득공의 발해고고요.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편년체는 조선 왕조 실록입니다. 단군 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기록하였다. 단군 조선부터 고려까지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죠. 요거는 다른 역사서고 요거는 지금 동명왕편은 고구려 시조였던 동명왕에 대한 얘기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다음 페이지 5번 볼게요. 밑줄 그은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경상북도 군위군에 위치한 인각사라는 사찰인데 승려 이련이 마지막 여생을 보낸 곳입니다. 불교사를 중심으로 민간설화를 수록한 역사서를 저술을 했다. 여기는 이것 때문에, 이 장소 때문에 최근에 이 군위군이 이 행정구역 명칭을 바꿨어요. 지금은 군위군에 이제 무슨 면이라고 안 들어가 있고 여기가 삼국유사면이 됐습니다. 여기서 삼국유사를 편찬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삼국유사겠죠? 삼국유사 설명으로 옳은 거 편년체로 기록돼 있지 않아요. 편년체는 시대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다 쭈루룩 적는 건데 이거 조선 왕조 실록이 그렇고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 여기엔 들어가 있습니다. 고조선 얘기 여기 들어가 있죠. 남북국의 용어 처음 사용된 거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유득공의 발해고 왕명에 의해서 고승들의 전기가 기록되었다. 이거는 해동고승전입니다. 각훈이라는 사람이 썼죠. 고구려 시조의 일대기 서사시로 표현된 거는 이규보의 동명왕편이고요. 자, 6번 볼게요. 밑줄 그은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승휴가 지은 이 책의 상권에는 중국의 역사가, 하권에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중국과 구별되는 우리 역사의 독자성을 강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승휴, 상하권으로 만들어서 각각 중국과 우리나라 역사를 말한 거 제왕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왕운기. 옳은 거 골라볼게요. 남북국 용어 처음 쓴 거는 유득공의 발해고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편찬한 거는 조선 왕조 실록이에요. 단군의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네, 제왕운기에는 요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독자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 내용도 수록을 했어요. 정답은 3번이고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본으로 간행된 거는 직지심체 요절이고요. 유교 사관에 입각해서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된 역사책은 삼국 사기가 되겠습니다. 7번 다음 밑줄 그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의 행적을 새긴 비석으로 개성이 영통사에 있다. 고려 숙종의 동생 힌트
국청사를 중심으로 천태종을 개창했고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해서 불교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대각국사 의천이죠. 의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수심결을 지어서 도노점수를 강조한 거는 진울이죠. 진울. 심성도야를 강조한 유불일치설은 해심이라는 분이 하는 겁니다. 법화신앙에 중점을 둔 백년결사를 주도한 건 요세라는 스님이고 이제 고려시대 승려고요. 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함께 강조하는 교간겸수가 이게 의천이 하는 얘기죠. 4번이네요.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풍물을 기록한 왕호천축국전을 저술하는 거는 신라의 승려인 해초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8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문종의 아들인 가가 동아시아 각지의 불교 서적을 수집해서 그 목록을 정리한 이 책의 일부입니다. 문종의 아들이면서 불교 서적을 수집해 목록을 정리한 이런 걸 편찬한 문종의 아들이면서 승려가 됐었던 의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의천에 대한 설명 고를게요. 국청사를 중심으로 해동 천태종을 창시한 거 맞죠? 바로 1번의 답이 나오네요. 법화신앙에 중점을 둔 백년결사를 주도한 건 요세. 정해사를 결성해서 불교계를 개혁하고자 했다. 정해쌍수, 수선사 결사운동 진울이에요. 유불일치설을 주장해서 심성의 도야를 강조한 건 해심. 승려들의 전기를 정리해서 해동고승전을 편찬한 건 각훈이라는 분입니다. 정답 1번이고 자, 뒷페이지 넘어갈게요. 9번. 밑줄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목판의 글은 불일 보조국사라는 시호를 받은 그가 지은 것입니다. 그는 화두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참선법을 강조하고 도노점수를 중요시했대요. 진울입니다. 진울. 자, 진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화왕계를 지어서 국왕에게 바쳤다. 이거 설총이 하는 일입니다. 신라 설총이죠. 천태종을 개창해서 불교 통합에 힘썼다. 해동 천태종을 개창한 거는 요거는 의천이 하는 일입니다. 정해결사를 이용해서 불교 개혁에 앞장섰다. 네, 정해쌍수, 도노점수, 이게 진울이죠. 3번입니다. 심성의 도야를 강조한 유불일치설. 똑같은 거 계속 나와요. 이거 해심. 불교 관련 설화를 중심으로 삼국유사를 저술한 건 일연이죠. 일연. 10번. 다음 글을 쓴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마음 밖의 부처를 찾아 물결치듯이 흘러다니다가 자기의 본성을 보면 쭉 내려서 도노 나옵니다. 도노. 그리고 여기 밑에 나오면 오랫동안 이 상태를 기르면 성을 이루게 된다. 이를 점수라고 한다. 수심결, 도노, 점수가 나옵니다. 네, 이 사람 진울이겠죠. 진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볼게요. 무예가를 지어서 불교 대중화에 힘썼다. 이건 원효, 신라의 원효입니다. 황룡사 구축 목탑의 건립을 선덕여왕에게 건의한 사람은 자장률사입니다. 자장률사.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다. 교종 중심으로 선종 통합, 이게 의천이 하려고 했던 거죠. 수선사 결사를 제창해서 불교계를 개혁하려고 했다. 요게 진울이 하려고 한 겁니다. 수심결이란 책이 있죠. 수선사 결사에서 이런 걸 하려고 책을 만든 게 수심결입니다. 법화신앙을 중심으로 강력한 학몽투쟁을 표방했다. 법화신앙을 중심으로 나온 게 이제 요세라는 승려분이 계시는데 지금 여기서는 학몽투쟁에 대해서는 사실은 언급된 거는 없어요. 자, 4번으로 답 찾고 오른쪽에 11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안동시에 있대요. 단층 맞배지붕에 주심폭의 건물이고 대흘림 기둥이 서 있고 안동에 있고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목조 건물 중에 가장 오래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아서 유네스코에 들어갔죠. 네, 요거는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입니다. 안동 내려가는 길에 주로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보고 가요. 1번으로 답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치를 알면은 화엄사 이런 건 굴에 있는 거고 전등사 대웅전이고 강화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쌍계사 대웅전, 쌍계사도 하동 쪽에 내려가야 되고 수덕사 그 예산 쪽에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 앞에 지명이랑 사찰을 연결해서 기억하라고 하는 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정답 1번. 자, 12번. 다음 대화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이 탑은 개성에 있었는데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어. 원나라 영향을 받은 다각 다층의 대리석 탑이야.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주기도 했지. 이게 이제 그 탑골공원에 있는 그 탑이죠. 경천사지 10층 석탑입니다. 3번이죠. 바로 3번에 이 모습이 보이고 있고 1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조선시대 전탑입니다. 이것도 안동 지역에 있는 거고요. 안동 지역에 있고 2번은 이거 불국사 다보탑이네요. 불국사 다보탑. 4번에 약간 망가진 모습으로 나와 있는 거는 그 미륵사지의 미륵사지 석탑이고 백제 거죠. 5번은 장식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화려한 고려의 불교, 화려한 귀족 불교 성격을 보여주는 고려 전기의 탑. 요거는 평창 5대3 평창에 있는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3번이라고 찾을 수 있겠죠.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3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이 불상은 천연 암벽을 이용해서 몸체를 만들고 머리는 따로 만들어 올렸다. 그러면 일단 암벽으로 구성되지 않은 거 다 지울게요. 지움. 1번 아니면 3번인데 사실 3번은 암벽이라기보다 그냥 바위에 가깝죠. 거대한 느낌을 주면서 조형미는 다로 떨어지지만 지방화된 불상의 양식을 보여줍니다. 불상의 측면에 세조의 비 정희왕후와 성종의 안녕을 기원하는 발원문이 추가로 새겨져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다라고 특징이 나와요. 파주 용미리에 있는 거 찾아주시면 되겠죠. 파주 용미리 마의 이불입상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에는 안동의 이천동에 이것도 마의 불이기는 한데 이런 특징과 위치가 일치하는 거는 이 1번이에요. 그래서 1번으로 답을 찾겠습니다. 14번 밑줄근 이 자기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이 자기는 상감기법으로 고려시대에 제작한 문화유산입니다. 상감기법 고려시대 상감청자죠. 1번 조선시대 달항아리입니다. 아니에요. 2번은 청자가 맞지만 순청자입니다. 상감기법이 아니에요. 3번도 백자인데 백자 위에다가 문양을 넣었죠. 철화 안료로 매중문을 만든 항아리고 조선시대 거고요. 4번이 고려 상감청자입니다. 문양이 들어가 있죠. 4번, 5번은 백자 청화, 매중문. 이것도 조선시대 겁니다. 백자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그래서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게 바로 상감청자가 지금 보였고 15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예요. 이것은 고려시대 만들어진 나전합입니다. 고려에 온 송나라의 사신 서긍이 이 솜씨가 세밀하여 귀하다고 평가할 정도로 고려의 나전칠기 기술은 매우 뛰어났다. 이 나전합을 비롯해서 고려시대에는 다양한 문화유산이 만들어졌다. 고려시대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 찾는 거네요. 자, 1번 청동 은입사.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은입사 기법으로 반짝거리게 뭔가를 묘사해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고려시대 거 맞고요. 부석사의 소조열의 좌상. 부석사 자체가 고려시대의 목조 건축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3번 상감청자 누가 봐도 고려시대 거고 월정사 팔각 9층 석탑 이거는 고려 전기의 귀족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그런 석탑이죠. 법주사 팔상전은 조선시대 양식 겁니다. 이건 조선시대 거예요. 가장 남아있는 오래된 목탑 형식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선시대라고 메모를 해주시면 되시고 자 마지막 16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볼게요. 땡땡시대 과학기술의 발달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심체 요절이 간행됐다. 고려시대 거네요. 직지 얘기가 나오면 천체와 기상도 관찰을 했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넣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고려시대 거 찾는 거죠. 기기도설 참고해서 거중기 제작하는 거는 조선시대 수원화성이에요. 완전 아니죠. 기억 들어가는 거 지워주시면 되겠네요. 화통도감을 설치하고 화약과 화포를 제작한 거는 고려 말기에 최무선이 하는 게 맞습니다. 니은은 들어가야 돼요. 니은 없는 거 지울게요. 우리의 약재를 소개한 향약 구급방을 편찬했어요. 이거 고려 고종이 편찬하는 거 맞습니다. 디귿은 맞는 얘기고 그럼 우선 답은 찾을 수 있는데 농업기술의 혁신 방안을 제시한 임원경제지가 저술된 건 조선시대입니다. 그러면 리을은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문화유산 파트는 한두 문제 정도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그림이랑 이런 거를 눈으로 한번 봐놓기만 하면은 헷갈릴 일은 많이 없는데
다만 고려시대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 거하고 막 섞여서 나오니까 이게 양이 좀 많다라는 건데 시험 보기 전에 이거 탑만 모아놓은 거, 이 문화유산만 모아놓은 거, 사찰만 모아놓은 거 한 번씩만 보고 가시면은 그래도 문제 풀 때 많이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네, 고려시대는 문화사까지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조선시대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